오늘은 이온 결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원자 안에 존재하는 전자는 크게 코일렉트론과 밸런스 일렉트론으로 나뉘어지고, 특히 화학결합과 관계있는 일렉트론은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다이그램에는 밸런스 일렉트론만 표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족 원소인 리튬에는 하나의 전자를, 2족 원소인 베릴륨에는 두 개의 전자를, 비활성 기체인 경우에는 2개나 8개의 전자를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기율표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는 다른 원소들과는 다르게 화학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스로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안정된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비활성 기체의 구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로겐 원소에는 7개의 전자가 있는데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되고자 합니다. 반면에 리튬 이온은 하나의 전자를 방출해서 플러스 1가 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잃고 1가 이온이 되고,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플러스 1가 이온과 마이너스 1가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전자를 잃어서 2가 이온이 되고, 브롬은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칼슘 이온에 2개의 브롬이 결합을 하는 1대2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온 결합 형성 메커니즘 중에 매우 유명한 KF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가 반응을 해서 이온 결합을 하는 K 플러스 F-를 이루는 반응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이 반응의 반응 속도가 원자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화학이론에 의하면 반응 속도는 두 원자 사이의 충돌 횟수에 의해 결정이 되고, 충돌 횟수는 다시 원자의 크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반응 속도는 원자의 크기와 상관이 있는데, 이 반응은 원자 사이즈, 포타시의 사이즈는 2.27옹스트롬, 플로린의 사이즈는 0.7옹스트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반응 속도를 보면은 이 원자 사이즈가 거의 6옹스트롬 정도 되는 큰 원자에서나 볼 수 있는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콜리전 레이시 어토믹 사이즈랑 관계가 있는 이유는 주어진 공간에 작은 원자들이 있고 큰 원자들이 있을 때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게 되면은 이 큰 원자들 사이의 반응 충돌 횟수가 작은 원자들 사이의 충돌 횟수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원자의 사이즈에 의존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반응 속도는 K하고 F가 갖고 있는 원자 사이즈에 비해서 훨씬 반응 레이시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반응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에너제틱스부터 살펴볼 텐데, 중성 원자에서 이온화된 K 플러스 F-가 되기 위해서는 두 단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포타슘이 전자 하나를 잃고 K 플러스가 되는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에 플로린이 반응을 해서 F-가 만들어지는 반응, 두 가지 반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실험 결과에 의하면 419kJ몰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부르고, 328kJ몰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 원자에서 이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419에서 328을 빼준 91kJ몰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집어넣어준 에너지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방출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차이에 해당하는, 즉 이온화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뺀 이 경우에는 대략 91kJ몰 정도의 에너지를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중성 원자에서 이 이온화된 K 플러스 F-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자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제틱스에 보면은 91kJ보다 더 높기 때문에 뭔가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그 빠진 내용은 뭐냐면은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이온 사이에 쿨롱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고 그 쿨롱 에너지는 이제 거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이온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준 것이고 이 둘 사이에는 쿨롱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쿨롱 에너지를 이제 R에 따라서 이제 그려주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오른쪽 벽은 근사적으로 4파입0R분의 2제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이 정확한 식은 아니고 이제 근사식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식은 점전화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식입니다. 플러스 1이라는 점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점 사이에 R만큼 떨어졌을 때 포텐셜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금 얘는 일가 이온이긴 하지만 점전화는 아니고 이제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 구름이 있고 가운데 핵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핵이 있고 점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점전화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을 점전화로 근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잘 맞지만 얘네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더 이상 점전화로 이제 근사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점전화로 근사한 식이라면은 이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포텐셜 미니멈으로부터 포텐셜이 여기까지의 간격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식을 이 식으로 근사했기 때문에 R 대신에 RE만 대입해. RE는 뭐냐면은 포텐셜 미니멈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R 대신에 RE를 대입해 주게 되면 우리가 이 에너지 간격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격은 나중에 다시 이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텐셜 커브를 우리가 아이오닉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포텐셜 커브는 이온화된 K 플러스와 F 마이너스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석 원자 사이에도 포텐셜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텐셜은 반대어 바이어스 포텐셜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포텐셜보다는 매우 미약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중성 원자 사이 포텐셜을 그려보면은 이런 파란색으로 그려지게 되고 약간의 포텐셜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근사적으로 그냥 수평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자 구름 사이에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포텐셜 커브로부터 우리는 KF의 정확히 말하면은 K 플러스 F 마이너스 분자의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두 이온 사이의 길이 R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결합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요게 지금 K 플러스 F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이걸 따라가서 여기까지 갈 테니까 그래서 R이 무한대까지 갈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좀 특별한 현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커브 크로싱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 포텐셜 에너지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점에서 파란색으로 커브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커브 크로싱이 일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빨간색 커브를 따라가는 것보다 파란색 커브를 따라가는 것이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K 플러스에 있던 F 마이너스에 있던 전자가 다시 K 플러스로 이전하게 돼서 중성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형성할 때는 이온이었지만 결합이 분해가 되고 나서는 중성 원자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온에서 중성 원자로 되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결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자는 커브 크로싱이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결합 에너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간격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에너지에서 이 에너지를 빼면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뺀 값이라고 했고, 이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이 커브에서 R 대신에 RE를 집어넣은 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간격 알고 이 간격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결합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549kJ몰이 나왔습니다. 계산값이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대략 500kJ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50kJ몰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충 경향성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kJ몰 정도 나는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근사를 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커브를 이제 아이오닉 커브라고 부르고, 이 커브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K 플러스와 F 마이너스 사이에 100%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식을 썼었는데, 실제 결합은 코발란 결합 아이오닉 캐릭터뿐만이 아니고 코발란 캐릭터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클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코발란 캐릭터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얘를 100%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식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이것이 100% 이온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식을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식은 접전화인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원전 이온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점전화로 근사해서 이 식을 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얘가 가까워지게 되면 더 이상 얘가 점전화로 근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K 플러스 F 마이너스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것이 구형 모양을 하겠지만 F 마이너스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전자그룹 모양이 이렇게 디스토션이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근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50kJ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은 반응 속도가 원자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크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중성 원자에서 이온 결합물을 형성을 할 때 시작은 여기 있죠. K하고 F가 멀리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파란색 커브를 따라오다가 RC, 다시 말하면은 커브 크로싱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빨간색 커브로 커브를 갈아타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커브를 갈아타서 빨간색 커브로 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오른쪽에서는 중성 원자 상태였던 놈이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K 플러스에서 F-로 전자가 하나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 K는 K 플러스로, F는 F-가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 되면서 이 둘 사이에는 강력한 쿨롱 포스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인력을 느껴서 쭉 내려와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전까지는 중성이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강한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RC가 되면은 이온화가 되면서 쿨롱에 의한 강한 인력을 느껴서 바로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K하고 F가 RC까지만 오게 되면은 이미 거의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자의 사이즈에 비해서 RC는 굉장히 큽니다. 거의 60스트론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60스트론 정도만 되면은 바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원자의 사이즈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매우 크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프는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프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리액션 레이시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분자인 경우에 두 개의 커브가 크로싱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분자는 포텐셜 커브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커브 크로싱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KF인 경우에는 이 두 커브가 크로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발란트와 폴라 코발란트 본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유결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두 개의 핵이 서로 인력이 있어서 잡아당기는 분자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핵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유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가 핵 바깥에 있게 되면 바로 인력이 있긴 하지만 두 핵 사이에 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유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전자가 이 영역에 존재하게 되면, 즉 핵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은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가 이 바깥의 부분에 있게 되면은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이거는 원자 오비탈인데, 원자 오비탈은 전자 구름 분파가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원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6장에서 배우겠지만 분자도 분자 오비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자 구름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반결합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전자가 이 바깥의 부분에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 오비탈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합이 형성이 될 수 없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반결합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핵이죠. 이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바깥쪽 부분에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오비탈을 우리가 반결합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런 오비탈은 이제 결합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분자들의 결합 길이 혹은 결합 에너지에 관한 얘기인데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컬 본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그룹에서 물 분자에도 OH가 있고 하이드로전 퍼럭사이드에도 OH가 있고 카복실릭 애시드에도 OH, 그 다음 알코올에도 OH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OH 결합이 어느 분자에 있든지 간에 결합 길이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OH 결합 바깥에 뭐가 붙어 있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컬 본드라고 부릅니다. 결합력은
두 원자 사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 그 바깥에 어떤 것이 있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제 로컬 본드 세오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6장에서 결합 이론을 배울 텐데 두 가지 결합 이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MO 이론, 다른 하나는 VB 이론인데 특히 VB 이론은 지금 얘기하는 로컬 본드 스트럭처를 기본적인 가정을 삼고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이론이고 그것의 실험적인 결과가 바로 이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중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CC본드라고 하더라도 C2H6에서는 결합 에너지가 345, C2H4에는 612, C2H2에는 809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다중결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KF는 거의 완벽한 이온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타슘에 있던 전자 하나가 완전히 플로린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HF 같은 경우에는 H에 있던 일부 전자가 플로린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100% 넘어가지 않고 델타만큼밖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델타가 1이 아니라는 거지. 100%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폴라 코발런트 본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델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주제입니다. 델타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변수를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분자의 결합 길이를 측정을 하고 이 분자의 다이폴 모멘트를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델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폴 모멘트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플러스 Q라는 전하와 마이너스 Q라는 전하가 R만큼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Q 곱하기 R로 다이폴 모멘트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다이폴 모멘트의 단위는 쿨롱 곱하기 미터가 되겠습니다.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 거리의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다이폴 모멘트의 단위는 쿨롱 미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HF 분자는 전하량이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데 델타가 1일 때는 전자가 하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델타만큼 넘어갔을 땐 전자가 얼마만큼 이동한 거냐면 델타 2만큼 이동한 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2만큼 전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R만큼 떨어진 경우에는 다이폴 모멘트는 2 곱하기 델타 곱하기 R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를 측정을 하고 R을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델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값을 측정을 해서 델타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이폴 모멘트의 정의고 다이폴 모멘트의 정의하면은 다이폴 모멘트의 단위는 쿨롱미터인데 이 단위는 물리학자들이 쓰기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화학자들이 쓰기에는 너무 큰 단위입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 이 원자 사이 거리는 옹스톤 단위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터가 상당히 큰 단위고 이 쿨롱도 우리는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쿨롱 단위를 쓰기에는 너무 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이 주로 쓰는 단위는 이 단위가 아니고 디바이라는 단위를 즐겨 사용합니다. 디바이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는 전하량이 0.2082옹스트롬 떨어졌을 때 우리를 그것을 1디바이로 정의합니다. 그럼 만약에 똑같은 전해량이 R만큼 이동했을 때는 다이폴 모멘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R을 0.2082로 나눠준 양의 다이폴 모멘트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단계로 R은 똑같은데 전하량이 2가 아니고 델타 2 마이너스 델타 2가 되면은 이 경우에 다이폴 모멘트는 델타 R를 0.2082로 나눠준 값이 이제 다이폴 모멘트가 될 것입니다. 이 다이폴 모멘트의 단위는 이제 디바이가 되고 이 디바이라는 단위를 화학자들이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이폴 모멘트를 측정을 하고 R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델타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왜 델타를 측정했었냐? 우리가 앞서서 정의했던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유효한 정의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델타를 측정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AB라는 분자가 있고 이게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델타 값은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카이 A, 카이 B가 각각의 원소가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델타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차이에 비례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제대로 정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차이하고 델타는 선형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분자들에 대해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한 것을 Y축에다 놓고 폴링의 혹은 멀리컨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스케일을 X축으로 놓게 되면은 거의 비례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제대로 작동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